강남 아파트 한 채. 그 아파트 하나 믿고 10년을 가족도 아닌 남의 집 식모처럼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200포기 김장을 혼자 해도 허리가 두 동강이 날 것 같아도 제삿날 밤새워 전 부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얘야, 이 집 결국 너희 거야. 단 한 줄의 말. 그 말 하나에 10년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이미 2년 전에 그 아파트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연 씨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태준 씨를 만난 건 직장 동료의 소개였고 첫 만남부터 워낙 잘 맞아서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죠. 태준 씨는 성격도 좋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서연 씨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서연 씨는 말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박정자 씨였습니다.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 박정자 씨는 서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안목은 있네.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그 말이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박정자 씨는 소위 말하는 강남 마님 스타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여유 있고 우아했고 말끝마다 강남 아파트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그 아파트 이야기는 전설처럼 서연 씨의 귓가를 맴돌았죠. 우리 집이 강남에 있는 거 알지?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네가 잘 들어오면 걱정 없어. 서연 씨는 솔직히 처음엔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남편 태준 씨가 좋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웨딩홀에 돈 쏟아붓는 건 낭비라고 하셨고 서연 씨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야겠어. 시아버지 제삿날이야. 서연 씨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제사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제사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갔더니 이미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다듬기, 탕 끓이기, 상 차리기, 설거지.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지시만 했고 시누이는 나 원래 이런 거 잘 못해라며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 2분이 오셨는데 서연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 정자야. 이번엔 며느리 잘 얻었다. 손이 야무지게 생겼네. 그 말에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이 집 다 물려줄 거거든. 얘가 고생 좀 하더라도 나중에 다 갚아줄 거야. 그 말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겠다는 그 달콤하고 치명적인 약속의 첫 번째 등장. 서연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 태준 씨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물려준다고 하시던데 진짜야? 태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가 원래 그런 말씀 자주 하셔. 외아들한테 다 주신대. 우리가 효도 잘하면 되지 뭐. 그 말을 들은 서연 씨는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어머니께 잘해드리자. 나중에 아이들 학비라도 보탬이 되면 되잖아. 그 씨앗이 10년 뒤에 얼마나 쓴 열매를 맺게 될지 그때의 서연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사는 연간 행사가 됐고 거기에 명절이 붙었습니다. 추석이 오면 3일 전부터 시댁에 들어가 준비를 했고 설에는 떡국을 10냄비씩 끓였습니다. 다른 집은 다들 이렇게 해. 시어머니의 기준은 언제나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집이 어떤 집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의 다른 집은 언제나 며느리를 한없이 부려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제사였다가 거기에 시어머니 친구 모임 도시락이 붙었습니다. 친구 모임 도시락을 싸다 보니 어느새 친구분들 나들이 수발도 들게 됐습니다. 명절 음식에 더해 김장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의 양은 해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50포기였던 것이 80포기가 됐고 100포기가 됐고 결국엔 200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200포기. 상상이 되십니까? 배추 200포기를 절이고 씻고 속을 채우는 작업을 거의 혼자 많아봐야 서연 씨와 친정어머니 둘이서 해낸 겁니다. 신우이는 나 허리 안 좋아라며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고 남편 태준 씨는 나는 이런 거 모르잖아라며 옆에서 배추를 들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얘야, 고생 좀만 더 해라. 내가 죽으면 이 강남 아파트 결국 누구 거겠니? 다 너랑 우리 아들 주려고 내가 이렇게 아끼는 거다. 시어머니는 서연 씨가 지쳐 보일 때마다 정확히 그 타이밍에 이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건전지가 다 된 장난감에 건전지를 갈아 끼워주듯이. 그 말 한마디면 서연 씨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일어섰으니까요. 그래, 조금만 더. 나중에 다 보상받는다. 서연 씨에게 그 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아이들의 미래이자 자신이 이 모든 고생을 견뎌야 하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에 서연 씨에게 처사이가 생겼습니다. 딸아이였는데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서연 씨는 솔직히 시댁일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한테서 추석 전날까지 와라는 연락이 왔고 만삭의 배를 안고 전을 부치러 가야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서연 씨는 말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마치자마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얘, 이번 주 제사인 거 알지? 애기 데리고 와. 서연 씨의 친정어머니가 펄펄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갓 낳은 애를 어디 데리고 오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만 서연 씨는 그 자리를 무마하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의 서연 씨는 어머니가 좀 심하시긴 해도 나중에 보상받을 거니까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는데 그때의 서연 씨는 몰랐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더 잘해야지. 우리 집안대 이었잖아. 서연 씨는 그 말이 좀 불편했지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서연 씨 남편의 남동생 준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게, 준태 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딱히 안정적인 직장은 없었습니다. 준태가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됐어. 내가 좀 도와줬어. 준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서. 시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준태 씨의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느 날 남편 태준 씨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준태 씨한테 돈 많이 대주시는 것 같던데. 괜찮은 거야? 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막내를 제일 아끼셔. 내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두자.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준태 씨한테 돈을 저렇게 대주면서 우리한테 아파트를 정말 줄 수 있는 걸까? 그 가시는 아팠지만 서연 씨는 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뽑으면 더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7년 차가 됐을 때 서연 씨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김장을 하다가 무리하게 배추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겁니다. 병원에서 2주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저 허리를 다쳐서요. 이번 주 모임 도시락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한 거야? 그냥 조심해서 하면 안 돼? 서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서 안정 취하라는 사람한테 그냥 조심해서 하면 안 되냐고. 그날 이후로 서연 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 걸까? 며느리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집에서 뭔가를 인정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쓰이는 사람인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 시어머니가 서연 씨 집으로 직접 찾아왔거든요. 손에는 삼계탕을 들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많이 아팠어? 내가 몸보신 좀 해주려고 왔어. 그리고 삼계탕을 건네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얘야, 빨리 나와서 다음 달 내 친구들 모임 좀 도와줘야 해. 너만 믿는다. 이 집도 다 너희 줄 건데 네가 어떻게 해야겠어? 서연 씨는 그 삼계탕을 받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었는지 서러움의 눈물이었는지 지금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아마도 둘 다였을 거라고. 서연 씨는 그 삼계탕 한 그릇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나를 아끼시는 거야. 표현이 좀 서툴 뿐이지.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균열은 생겼다가 봉합되고 또 생겼다가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균열이란 건 봉합을 반복할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죠. 결혼 8년 차가 됐을 때 서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여유 있게 지내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돈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 준태 것 좀 도와줬더니 나도 빡빡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강남 마님 행세를 하셨습니다. 친구분들과 비싼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서연 씨의 눈에는 그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쓰시면서 빡빡하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재정 상태를 캐묻는 건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의문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폭발하게 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 씨는 시어머니 댁에 혼자 왔습니다. 남편 태준 씨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오기로 했고 아이들은 친정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 씨가 도착하자마자 심부름 목록을 읊었습니다. 냉장고 정리 좀 해줘.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오늘 저녁에 태준이 아범 오면 줄 갈비도 재워야 하는데 내일 내 친구들 등산 가는데 도시락도 넉넉히 준비해줘야 해. 서연 씨는 대답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냉장고 정리를 위해 부엌 쪽으로 가던 중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다가 서류 위에 찍힌 도장 하나가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법무사 직인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인 박정자. 수중인 박준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계약일 2년 전 서연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2년 전. 이 집 결국 너희 거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 하나 믿고 무릎이 꺾이도록 일했을 때 이미 그 아파트는 준태 씨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서연 씨는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서류, 카드사 고지서, 그리고 뭔지 모를 서류들. 시어머니가 아직 화장실에 계신 걸 확인하고 서연 씨는 그 서류들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카드사 연체 안내서, 대출 이자 연체 통보, 사채업체 독촉장. 금액들을 합산하니 수억 원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2년 전에 준태 씨에게 넘어갔고 그 아파트에는 이미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카드빚과 사채가 수억 원이나 쌓여 있고 물가가 올라서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라고 하시던 그 말들은 전부 이걸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고 그 모든 돈이 결국 준태 씨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집 다 너희 줄 거야 라는 말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처음엔 줄 생각이 있었더라도 이미 상황이 바뀐 걸 말하지 않은 거거나 어느 쪽이든 서연 씨는 10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당근을 향해 달려온 당나귀였습니다. 서연 씨는 재빨리 서류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고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직 갈비 안 재웠어? 빨리 해야지 태준이 아범 저녁 때 오는데. 그 평온한 목소리가 그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 서연 씨를 2번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순간 2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터뜨리거나 아니면 일단 참고 집에 가서 남편과 상의하거나. 서연 씨는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갈비를 재우면서 도시락 재료를 다듬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 서류의 숫자들이 맴돌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러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서연 씨는 그 서류들 중 일부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없었다고 발뺌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예, 도시락 넉넉히 싸는 거 잊지 마. 내 친구들 입이 좀 까다로워서. 아, 그리고 갈비 재울 때 배 많이 넣어야 해. 태준이 아범이 좋아하거든. 그 웃음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가식적인 웃음을.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보면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의 온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연 씨가 앞치마를 풀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 서류를 발견한 뒤로 딱 15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 아 그리고 내일 모레 준태가 온다는데 준태 좋아하는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어? 그 아이가 혼자 살면서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준태 씨. 아파트를 증여받은 준태 씨를 위해 자신이 음식을 해다 달라고. 그 순간 서연 씨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고무줄이 너무 오래 늘어나다가 끊어지듯이. 서연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갈비 재우던 볼을 조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떼고 서연 씨를 봤습니다. 왜? 강남 아파트 이미 준태 도련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증여 계약서 봤어요. 거실 테이블에 있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여러 가지로 변했습니다. 당황, 분노, 두려움, 그리고 다시 뻔뻔함.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그렇게 해놓은 거야. 나중에 너희한테 줄 거야. 그 서류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남의 서류를.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카드빚이랑 사채 독촉장도 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건. 어머니, 저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생각은 있었는데 준태 도련님한테 다 쓰다 보니까 없어진 건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저 10년 동안 제사했고요. 김장 200포기 혼자 했고요. 친구분들 도시락도 쌌고요.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도 조심해서 하면 안 되냐는 말 들으면서도 했어요. 그거 다 어머니가 시키셔서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이들 학비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삼계탕도 갖다 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주고. 서연 씨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삼계탕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삼계탕 한 그릇이랑 용돈 몇만 원으로 200포기 김장값이 되냐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건 그게 거래여서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어머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저는 그냥 아파트 유인책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준태가 힘들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냥 보겠어. 너도 자식 있으면 알잖아. 서연 씨는 그 말에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자식 위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해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죠. 며느리야 미안한데 아파트는 못 주겠다. 그래도 우리 가족으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말을 안 하셨어요. 이미 증여가 끝난 뒤로도 2년 동안 이 집 너희 줄 거야 하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서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잠깐만. 이러지 말고 우리 앉아서 얘기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준태한테 일부라도 돌려받게 하든지. 서연 씨는 조용히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돈 받으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바보처럼 속았다는 게 화가 나는 거고 그 속임수가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서연 씨는 풀어놓은 앞치마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막내 도련님한테 증여하신 아파트에서 갈비 구워 드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카드사에서 독촉장 왔던데 그것도 아끼는 아드님 떨어 갚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무수리 노릇한 값은 그동안 들인 용돈이랑 제 노동으로 퉁치겠습니다. 이제 그 가짜 유산 무기로 휘두를 생각 마세요. 전 오늘부로 이 집안 졸업합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며 절규했습니다. 야, 서연아. 가지 마. 잠깐 태준이한테 전화할 거야. 태준이 알아? 서연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태준 씨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태준 씨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서 혼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친정에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연 씨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되감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박정자 씨의 그 눈빛, 만삭의 배를 안고 전을 붙이던 추석 전날,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 그냥 조심해서 하면 안 되냐는 전화, 삼계탕을 건네며 이 집 다 너희 거야라고 했던 그 미소, 그리고 2년 전 날짜가 찍힌 증여 계약서. 서연 씨는 그 장면들을 되감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 다만 속았을 뿐이라고. 속은 건 잘못이 아니라고. 잠시 후 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아, 나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알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온 서류 사진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준 씨는 그걸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오늘. 거실 테이블에 있었어. 아파트가 준태 명의로. 2년 전에 이미 넘어갔어. 그리고 카드 빚이랑 사채도 수억이야. 태준 씨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진짜야. 서연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준 씨도 속은 거였습니다. 태준 씨, 나 당신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래? 응. 나는 어머니한테 화난 거야.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10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살았는지. 태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시댁 일 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 행사, 친구 모임 수발, 김장 다 안 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 빚 문제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해야 해. 그 빚이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랑 얘기할게.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건 없어. 근데 앞으로는 같은 편이야. 어머니 편 먼저가 아니라 우리 편 먼저. 그게 안 되면 우리도 힘들어. 그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햇살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을 매달려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린 것인데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 씨는 그 이후로 여러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였고 그 다음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였고 그 다음엔 너 때문에 태준이가 나한테 등 돌렸다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메시지들을 읽었지만 대부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태 씨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몇 달 뒤에 들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준태 씨는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제 몫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안타까우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증명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들려도 그 말은 오늘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약속은 약속일 뿐 계약이 아닙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서연 씨의 경우 10년의 노동이 단 한 줄의 구두 약속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처음부터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보상받을 거야라는 생각이 현재의 불합리함을 견디게 만들 때 그건 인내심이 아니라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연 씨처럼 허리 디스크가 터지도록 일하면서 나중에 보상받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상이 정말 올 수 있는 건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취는 대부분 미래의 보상이라는 당근으로 이루어집니다. 당근이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당나귀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더 솔직해야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흐려버리면 결국 피해자는 법적 보호도 못 받은 채 상처만 남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중요한 약속은 문서로 남기세요. 그게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서연 씨가 앞치마를 던진 그 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했다. 혹은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나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 씨의 그 행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켜켜이 쌓인 것들이 한 번에 터진 것이었고 그 타이밍에 터지지 않았다면 아마 서연 씨는 그 집에서 또 10년을 더 보냈을 것입니다. 폭발이 너무 늦으면 더 큰 것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받을 거야라는 말 하나 믿고 지금 이 순간을 갈아넣고 있는 분.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그 약속을 해준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 약속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그 약속을 믿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한 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 가지 모두 아니오라면 지금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당근을 향해 달리는 중일 수 있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남편 태준 씨와의 관계는 그 사건 이후 오히려 나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진지하게 우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으니까요. 시댁일은 완전히 손을 뗐고 이제 서연 씨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조금씩 자기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지 못한 시간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서연 씨의 그 말이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셀프입니다. 그리고 유산은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남의 재산입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자신의 현재를 저당 잡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